안녕하세요, 여러분. 재미의 이유의 홍난지입니다. 안녕하세요, 전문가님. 안녕하세요, 만화 강세주입니다. 오늘은 어떤 전문가로 출연을 해주셨나요? 오늘은 뭐 그 특정 분야 전문가라기보다는 뭐라고 해야 될까요? 뭘까요? 오늘 뭐죠? 웹툰. 네, 오늘은 그냥 작가로 오늘은 네, 웹툰 정말. 작가 전문가. 그런데 뭐든지 웹툰에 대해서 질문을 답해주시는 그야말로 전문가로 모셨습니다. 점점 사자 같아지고 있긴 한데 네, 제가 딱히 명칭을 아직 정하지를 못했네요. 아무튼 근데 저희 진짜 오랜만에 녹화를 진행을 하고 있어요. 네, 한 달 만이더라고요. 네, 잘 지내셨죠? 네, 잘 지내고 있었습니다. 네, 저도 무척 잘 지냈고요. 저희가 저번 주에 원래 녹화를 진행하기로 약속을 양혜림 작가님과도 같이 얘기를 해놨는데 제가 네네. 갑자기 코로나에 걸리는 바람에 그러니까요. 네, 방금 잘 지냈다고 하셔놓고 네. 아니 뭐 코로나 요즘 많이 걸리시니까요. 네, 많이 그쵸, 걸리고 잘 지내다가 네 왔어요. 근데 이번 코로나가 무척 아프다고 하던데 진짜 많이 아팠어요. 고생하셨습니다. 네. 코로나 아직 안 걸리셨죠? 네. 슈퍼 면역자? 그런 말을 하면 걸린다고 하더라고요. 아, 그래요? 그 말을 입에서 꺼내면 복선이 돼서 다들 네네. 다음 컷에서 알아 누워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네, 저는 슈퍼 면역자는 아니지 않을까 네, 조심하고 그쵸. 있습니다. 네, 저도 같이 식사를 같이 하신 분들이 막 대거 걸리셔도 네. 저는 안 걸리길래 혹시? 뭐 이랬는데 정말 어이없이 그냥 걸려서 그러니까 지금 제 주변에도 동료 작가님들 중에도 내가 슈퍼 면역자인 줄 알고 깝치다가 라고 하는 사람들이 되게 많이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진짜요. 요즘 다시 막 재확산 시기라 가지고 네. 학생들 중에도 이제 코로나 양성 걸려가지고 학교 못 나온다고 저희한테 이제 연락이 오잖아요. 그래서 좀 몸으로 느끼는데 요즘 다시 늘어나는구나 이런 게 요즘 맞아요. 또 몇몇 학생들한테 연락이 오더라고요. 아이고, 네, 다들 건강하시길 바랍니다. 네. 독감도 많이 돌고 있다고 하니까요. 네, 건강 유의하시고요. 어떻게 잘 지내셨는지 근황은 좀 얘기해 주시죠. 네, 지금 이거 녹화 날짜 기준으로 저번 주였던 것 같아요. 네. 한 일주일 전쯤에 광주에 갔다 왔어요. 전라도 광주요? 네네, 광주광역시. 예, 갔다 왔는데 광주에 청소년 3 디자인 센터라는 곳이 있어요. 그래서 거기에서 광주에 사는 10대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네. 진로 콘서트를 진행을 했어요. 진로 콘서트? 그러니까 웹툰 작가의 진로는 이런 것이다. 네, 근데 저 혼자 한 게 아니라 청강문화산업대와 함께하는 진로 콘서트라는 제목으로 저희 융합스쿨에 계시는 이두구 교수님 이제 메타버스 전문가이시죠. 네, 게임 스쿨에서 지금 이번에 융합스쿨 옮기셨다고 들었거든요. 네. 그리고 또 공연예술스쿨의 민세롬 교수님, 네. 그 공연 연출을 하고 계시죠. 기획과 연출하시는. 그래서 그분이랑 걔 셋이서 저까지 해가지고 가서 발제를 하고 또 저희가 어떻게 살아왔는지 같은 것들에 대한 이야기를 좀 전해주고, 왜냐면 이게 메타버스 전문가 혹은 게임 개발자 그리고 웹툰 작가, 만화가 그리고 공연 기획자, 연출가라는 직업을 가진 사람을 10대들이 일상에서 만나기는 어렵잖아요. 그렇죠. 뭐 인터넷에서 본 적은 있겠지만 대화할 수 있는 기회도 없었을 거고, 이렇게 저희는 일상적으로 제일 많이 접하는 직군이지만 콘텐츠 그렇죠. 제작자라는 직군이, 근데 사실은 되게 궁금하긴 한데 만나기는 어려운 직군일 수도 있어서 특히 이제 지방에서는 그런 기회가 그렇게 많지는 않다고 하더라고요. 네. 그래서 저희가 가가지고 이제 학생들이랑 대화하는 시간을 좀 많이 가지고 왔어요. 그래서 질문도 받고 답변도 드리고 하는 시간 가졌는데 제가 어떤 질문들을 받았었는지에 대해서 제가 홍나지 박사님한테도 어제 말씀을 드렸었는데 네네. 의외지 않았나요, 좀? 굉장히 의외였어요. 저희가 예상한 질문들이 많이 안 나오고 네네네. 생각보다 되게 깊이 있는 질문들이 많이 나오고 업계에 정말 관심이 많구나라는 생각이 드는 이렇게 질문들이 좀 많았어서 그 자리에서 거기 왔던 한 100명 정도 되는 학생들이 왔었거든요. 많이 왔네요. 네, 그래서 그 친구들하고도 대화를 나누긴 했지만 재미의 이유 보고 계시는 분들 중에도 또 이제 10대든 아니든 웹툰 작가를 지망하고 계시거나 혹은 웹툰 작가라는 직업에 대해서 궁금해하시는 분들도 계실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많이. 그렇죠. 그래서 그분들한테도 좀 들려드리면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근황 토크에서 이쪽으로 좀 자연스럽게 넘어오긴 했는데 오늘 그 얘기를 좀 해볼까. 네. 그때 했었던 질문들에 대한 답변들 그리고 많이 나왔던 질문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무래도 진로 콘서트에서 나왔던 질문이다 보니까 네. 웹툰 작가의 삶과 일에 대해서 당연히 네네네. 이야기를 해주실 것 같고, 그리고 질문도 그런 쪽으로 나왔을 것 같고요. 네. 그리고 앞으로 내가 진로를 삼는 데 있어서 아주 기본적으로 궁금한 것들, 네. 뭐 이런 것들도 질문이 많이 나왔을 것 같아요. 네네. 네, 그래서 질문을 여러 가지를 뽑아주셨어요. 네. 그래서 제가 한번 질문을 드려보겠습니다. 네. 네, 양세준 작가님, 만화에서 제일 중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이게 제일 어려운 질문이었는데요. 저도 이 질문 이거는 듣고 되게 철학적이다. 이 얘기로 사실 15강 해야 되는 내용이죠. 그렇죠. 그리고 네. 어쨌든 재미의 이유라는 우리 채널 자체가 약간 이거에 대한 탐구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맞아요. 좋은 만화란 무엇인가에 대한 생각은 사실 평생 해야 되는 질문이기도 하고 그렇죠. 또 더군다나 저보다도 또 비평가로 살고 계시는 홍난지 박사님은 그 생각을 되게 많이 하실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네네네. 지금 시대에 필요한 만화는 무엇인가라거나 그쵸. 정말 좋은 만화란 좋은 이야기란 어떤 것인가 이런 생각 많이 하실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 이 질문이 어려운 이유가 저는 이거는 좋은 만화는 어떤 만화인가랑 닿아 있는 질문이기 때문에 만화에서 제일 중요한 것 혹은 이제 좋은 만화란 뭔가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거는 너무 어렵기는 해요. 그러니까 왜 그러냐면 작가마다 답을 다 다르게 가지고 있는 질문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렇죠. 맞아요. 네. 그리고 다르게 가지고 있어야 한다고 생각도 들어요. 모든 작가가 똑같은 가치관을 가지고 달려나가면 사실은 먼저 그곳에 닿는 사람을 가리는 스포츠 경기가 되는 거지 다양성을 추구하는 예술이랑은 좀 거리가 멀어진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렇네요. 네, 그래서 좀 다양한 가치관이 존중되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생각하기도 하고요. 예시를 들자면 어떤 작가에게는 메시지를 전달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일 수도 있을 것 같고 또 어떤 사람한테는 아니야 만화는 일단 재밌는 게 최우선이야 나머지는 다 부수적인 거야 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을 거고 그 사람을 탓할 수도 없다고 생각해요. 좀 다들 다양한 가치관이 있는 거니까 시대를 담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라고 하는 사람도 있을 수 있겠고요. 저는 근데 이제 이건 작가인 저에게 들어온 개인적인 질문이니까 네. 저라는 사람이 가지고 있는 가치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자면 저는 이건 개인적인 취향일 수도 있는데 인물의 성장이나 변화를 그려내는 것을 되게 중요하게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걸 통해서 메시지가 전달되기도 하고요. 네네. 왜냐면은 이렇게 변해가는 것이 긍정적인 거야 라는 식으로 그려지면 그거 자체가 어떻게 보면은 굉장히 중요한 주제가 되고 메시지가 되기도 하잖아요. 그래서 네. 저한테는 인물의 성장을 그려내는 것 그거를 저는 되게 만화에서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구나 라는 생각을 답변하면서도 이야기를 했던 것 같고 그리고 또 이 질문의 요지를 사실 이게 되게 한 줄씩 그 구글 폼으로 받은 질문이어서 그 학생이랑 직접 이 질문을 어떤 의미에서 한 거예요 이렇게 물어보진 못했어요. 네네. 근데 어쩌면은 그 학생이 질문한 거 안에는 만화 제작에서 어떤 걸 중요하게 생각하세요? 좀 기술적인 문제일 수도 있잖아요. 네네. 그걸로 좀 이야기를 좀 좁혀서 이야기를 해보자면 저는 개인적으로 제일 중요한 건 역시 가독성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물론 이제 스토리가 중요하냐 그림이 중요하냐 뭐 이런 얘기들도 또 여러 가지 가치관의 문제로 달라질 수 있다고 생각하지만 일단은 우리가 전달하는 매체잖아요. 그쵸. 이게 아까 말했던 뭐 메시지를 전달하든 재미를 전달하든 인물의 성장을 전달하든 어쨌든지 간에 독자에게 닿아야 되는데 읽히지 않으면은 아무리 잘 쓴 스토리도 무용지물이 되고 그럼요. 또 아무리 작화를 열심히 해도 그냥 사실 그림자랑 이상이 안 되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럼요. 일단 그리는 사람 입장에서는 이게 지금 제대로 전달이 되고 있고 제대로 가독성 있게 그려지고 있는가에 대해서는 항상 신경을 많이 써야 되고 그래서 작업하다 보면 특히 이제 저는 이제 신작을 그리고 있는 입장이니까 신작 준비할 때 1화 그리면서 동료 작가들한테 많이 보여주면서 제일 먼저 물어보는 게 사실 그거예요. 읽혀? 그쵸. 잘 그쵸. 읽혀요? 네. 그것부터 물어보거든요. 왜냐면 거기에 매몰돼서 계속 그리다 보면 약간 게슈탈트 붕괴 같은 게 와서 지금 이게 맞나라는 생각을 하게 돼요. 맞아요. 그리고 나는 이미 객관성을 잃어서 저는 내용을 다 알고 있으니까 당연히 읽힌다고 생각하는데 또 독자들 입장에서 좀 다를 수도 있어서 그렇죠. 그거에 대해서는 프로 작가들도 되게 많이 신경 쓰고 되게 많이 다른 사람들의 눈을 빌려서 많이 확인하고 하는 과정을 거치고 있어요. 그래서 만화에서 제일 중요한 것이 뭔가요? 라는 굉장히 좀 전제 없는 너무 네네. 큰 질문을 받으셨는데 그 전제를 다 달아서 말씀을 해주셨어요. 네. 만약에 좋은 만화란 무엇인가에 대한 질문이라면 나는
다양한 작품 그리고 다양한 기준에 따라서 좋은 만화는 달라질 수 있다고 생각한다. 네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좋은 만화에 대해서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겠다라고 네. 한번 얘기를 해주신 것 같고 제작 차원에서 만약에 좋은 그리고 중요한 지점이 무엇이냐라고 생각을 한다면 가장 잘 읽히는 그러니까 내가 생각하는 이야기를 어떻게 만화로 잘 전달할 수 있을까에 대해서 가장 많이 신경을 써봤으면 좋겠다. 네. 라고 얘기를 해주신 것 같아요. 근데 저도 만약에 이런 질문을 받으면 어떻게 대답했을까 상상을 해봤어요. 근데 네, 제가 생각해봤는데 네. 이 질문은 작가는 제 개인적인 생각을 답변해버리면 되는데 네. 비평관 진짜 힘들 것 같아요. 그럴까요? 근데 저는 그냥 이 질문을 딱 받았을 때 그냥 예상했던 의도가 딱 그 후자 쪽이라고 생각했어요. 제작에 네, 의해서. 제작에 있어서. 근데 저는 항상 그런 생각을 요즘에 굉장히 많이 해요. 그러니까 그림을 그린다. 그리고 이야기를 만든다. 한 장면을 만든다. 근데 그게 만화로서 1화가 되고 완결이 되어서 한 50화 정도로 완결이 된다는 네. 다 각자마다 차원이 다른 작업인 것 같더라고요. 이게 각각의 어떤 단계에 따라서 지망생들이 내가 그림을 이만큼 잘 그리네? 이야기를 이만큼 잘 만들었네? 장면을 이렇게 잘 구성했네? 근데 1화를 못 만들 수 있고 맞아요. 근데 완성을 못 할 수도 있는 거예요. 맞아요. 완결을. 그래서 이게 굉장히 통합적인 능력이 엄청 중요한데 이걸 내가 그냥 그림만 지금 일러스트만 열심히 그린다고 해서 난 진짜 되게 중요한 만화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일을 하고 있어 라고 말하지는 못하겠다. 맞아요. 네, 그래서 저는 그냥 요즘 제가 그 생각을 하고 있어서 그랬는지 만화에서 제일 중요한 게 뭔가요? 라는 이 질문 딱 봤을 때 여러분들이 하는 연습을 만화로 그려서 통합해내는 능력이 가장 중요하지 않을까요? 라고 대답을 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네. 그렇게 할 걸. 뭐야? 지금 대답 되게 주셔놓고. 근데 진짜로 그 만화 연습법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 네. 항상 하게 되는 얘기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스토리 작업서를 열심히 읽고 있어요. 뭐 그것도 중요한 일이지. 그림 연습을 열심히 하고 있어요. 그것도 중요한 일이지. 그래서 원고는 하고 있니? 라는 질문을 하게 되는 경우도 되게 많거든요. 네. 그러니까 만화를 그려야 돼요. 맞아요. 너무 당연한 얘기인데 만화가가 되기 위해서 만화를 그려야 되는데 은근히 그걸 등한시하고 재료 손질만 열심히 하고 있는 경우들이 있어요. 많죠. 근데 사실은 냄비에 물을 때려 넣고 재료를 넣고 가열하는 작업을 하지 않으면 요리가 되지 않잖아요. 그쵸. 근데 정말로 좋은 재료들을 계속 공수해 오는 것에만 너무 집중하고 있는 경우들도 있어서 요리를 해야지 음식이 만들어지듯이 만화를 그려보는 원고를 그려보는 거는 되게 중요한 작업이고 그게 지금 홍남지 박사님 말씀하신 좀 지금 이렇게 뭐 스토리라든지 그림이라든지 그걸 더 통합적으로 만들어서 어떤 만화라는 형태로 만들어보는 그 작업이 굉장히 중요한 거는 확실한 것 같아요. 네. 그래서 만화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뭐냐라는 질문에 대해서 또 네. 얘기를 해주셨어요. 와, 지금 한 질문만 나왔는데도 대답해 주신 거 보니까 그 학생들 진짜 엄청나게 많은 도움이 됐을 것 같아요.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당연하죠. 전문가님의 대답이신데. 자, 그러면 두 번째 질문입니다. 캐릭터 창작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인가요? 요것도 이제 그냥 일단 원론적인 이야기를 하자면 네. 아마 대부분의 교수님들한테 물어보면 비슷한 답변이 나올 그렇죠, 거예요. 그렇죠. 결핍과 욕망. 이 얘기가 일단 거의 이렇게 자판기 버튼처럼 누르면 나오는 답변이긴 하거든요. 네네. 왜 그러냐면 이거는 모든 만화에 다 들어맞기 때문이라고 생각해요. 결핍과 욕망은 만화의 이야기를 굴러가게 하는데 굉장히 중요한 엔진이 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주인공이 어떤 결핍을 가지고 있고 그것 때문에 어떤 욕망을 가지고 있다. 그래서 네. 그 욕망을 실현시키기 위해서 분투하는 이야기가 만화의 주된 골격이 되는 경우가 많잖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결핍과 욕망을 설정해 놓는 것은 만화의 이야기를 만드는데 굉장히 중요한 장치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그 얘기를 드리는데 또 역시 이 질문이 정확하게 어떤 질문인지에 대한 의도를 좀 파악해 봐야 되는데 그렇죠, 그렇죠. 그냥 단순히 그러니까 캐릭터에게 중요한 것은 이라고 하면 결핍과 욕망이라고 답변을 해드릴 텐데 매력적인 캐릭터를 만들려면 뭐가 중요한가요? 라는 질문이었다면 저는 의외성이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이 의외성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때 학생들한테 의외성이 중요하다, 의외성이 있어야 매력적인 캐릭터가 나온다라고 하면 다들 끄덕끄덕 거려요. 근데 그것 때문에 실수하는 경우들이 생기거든요. 어떤 거냐면 제가 생각하는 되게 대표적인 의외성이 빛나서 사랑스러운 캐릭터가 된 존재는 매력적인 존재 중에
좋은 예시가 네. 배우 마동석 씨라고 생각을 해요. 배우 마동석 씨는 그동안 굉장히 많은 폭력적인 역할을 해왔잖아요. 지금도 이렇게, 하고 계시죠? 네, 우락부락 하시니까 네, 힘도 세 보이시고. 그쵸. 실제로 네. 막 팔뚝도 이만하시고 네. 얼굴도 되게 험상궂게 생기셨잖아요, 네, 사실. 네, 네. 그래서 굉장히 그런 역할들을 많이 해오셨어요. 조폭이라든지 형사라든지. 그렇죠. 네. 근데 형사도 그냥 인텔리한 형사 아니고 강력계 형사 같은 거. 힘쓰는, 네, 진짜로 이제 현장에서 싸우시는 네, 네. 이런 역할 되게 많이 하셨고 최근에는 막 진짜 마블 히어로물에 나오실 정도인데 그러니까 액션 스타인데 이분이 정말로 주연급으로 확 발돋움한 계기 중에 하나는 SNS에 올라왔던 이분이 아기 고양이를 이렇게 되게 사랑스럽게 안고 있는 사진 덕이 되게 컸거든요. 그리고 병아리들에 둘러싸여서 마동석은 병아리를 무서워한데 만지면 터질까봐 막 이런 식의 이제 밈이 있었어요. 아, 그렇군요. 근데 그 이후로 마동석 씨가 더 굉장히 폭넓은 사랑을 받게 되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이게 사실 되게 유명한 작법서 제목이 세이브 더 캣이잖아요. 네, 그쵸. 그거랑 딱 맞닿아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작은 동물을 사랑하는 사람은 사랑스러워요. 왜냐면 약자잖아요, 정말. 그쵸, 그쵸. 그 약자를 챙기거나 약자를 되게 귀여워하고 사랑스러워하는 인물은 저 사람 나쁜 사람 아닐 거야라는 생각을 일단 갖게 만들거든요. 그래서 오징어 게임에서도 이정재 씨가 이렇게 막 노모에게도 되게 거칠게 굴고 또 막 도박에서 빚을 만들고 막 이런 식의 되게 뭔가 문제가 많은 캐릭터로 나오지만 집에 가다가 고등어를 고양이한테 주는 장면 하나만으로 저 사람 좀 사랑스러운 것 같아 라는 생각을 하게 만드는 것처럼 네. 마동석 씨도 그런 식으로 더 배우로서 되게 사랑받는 캐릭터가 됐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리고 그 이후부터는 더 이제 주연급으로 되게 많이 활약을 하셨는데 지금 말한 게 어떻게 보면 굉장히 뭔가 터프한 남성 캐릭터로서 항상 나오다가 작은 약자 혹은 작은 동물들을 사랑하는 모습을 보여줌으로써 이렇게 의외성이 생긴 거잖아요. 우리가 흔히 그렇죠. 갯모애라고 부르는. 네. 근데 여기서 되게 중요한 건 학생들한테 많이 강조해 주는 건 간과해서는 안 되는 것이 마동석 씨가 그동안 쌓아왔던 그 커리어가 있었기 때문에 만들어진 캐릭터인 거예요. 그쵸, 사실 그쵸. 의외성이라는 거는 전형성 90%에다가 의외성 10%가 가미됐을 때 빛나는 거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럼요. 네. 그래서 마동석 씨를 봤을 때 누구나 떠올릴 수 있는 저 사람 진짜 상남자일 거야. 저 사람 정말 터프하고 싸움 잘하고 힘 좋을 거야. 라는 이미지가 이미 많이 갖춰져 있기 때문에 거친 면모가 많이 드러나 있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의외성이 되게 빛났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캐릭터 만드실 때 되게 저는 많이 하게 되는 이야기인데 의외성을 빛나게 하기 위해서는 이 사람이 전형적으로 어떤 캐릭터로 보이는지를 먼저 납작하게 좀 보여줄 필요는 있는 것 같아요. 정말 착하고 정말 순진하고 정말 젠틀한 사람이야 라는 걸 보여주다가 어느 순간 화내는 모습을 보여줬을 때 저런 사람이 화를 내기도 하는구나 라는 거가 어떻게 보면 되게 매력적으로 느껴질 수도 있거든요. 맨날 화내던 사람이 화내면 또 저러네 라고 생각할 텐데 안 그러던 사람이 화내면 저 사람이 저 포인트가 되게 중요한가 봐 라는 생각이 들면서 들여다보게 되는 그쵸. 작용을 하잖아요. 근데 그러기 위해서는 그동안의 젠틀함이 쌓여 있어야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의외성이 중요하다라는 이야기를 하지만 사실은 이 말 앞에는 전형성이 잘 갖춰져 있을 때 의외성이 빛을 발한다라는 의미라는 거를 좀 풀어서 설명을 드려야 될 것 같았어요. 네. 그러니까 매력적인 캐릭터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또 의외성이고 그리고 캐릭터에서 그냥 중요한 게 가장 뭘까요? 라고 물어본다면 결핍과 욕망이다 라고 이야기를 해주신다고 했고 그리고 또 작업하실 때 뭔가 특정 어떤 것들을 신경을 쓰면서 캐릭터를 만드시거나 아니면 보여주시거나 하는 게 있나요? 보여주신다고 표현해 주셨는데 그게 되게 중요한 키워드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뭐냐면 아까 제가 저는 인물의 성장을 그리는 걸 좋아한다. 인물의 변화를 보여주는 걸 좋아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그거를 단순히 뭐 용기가 없던 친구가 용감해졌어요. 라는 걸 보여주는 이야기라면 그럼 용기의 가치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만화가 됐겠죠. 우리가 어떨 때는 분연이 일어나서 싸울 때도 필요해 라는 이야기를 하고 싶은 거였었다면 저는 그 변화를 보여주기 위해서 겁쟁이가 용기를 내는 장면은 멋있어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그렇죠. 원래 싸움 잘하던 사람이 용기를 내는 장면은 그닥 그래요. 저는. 근데 그쵸. 또 저런가 보다. 그쵸. 뭐 싸움을 잘하니까 저 사람은 자신 있게 나설 수 있겠지 이런 생각이 드는데 되게 신체적으로도 약하고 겁도 많은 사람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분연이 일어나는 장면은 되게 감동적일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그걸 위해서 아까 보여준다고 말씀하셨는데 시각적으로 보여줄 수 있는 장치를 미리 마련해 두는 편이에요. 예를 들면 지금 이제 겁쟁이가 용감해지는 과정에 대해서 이야기를 드렸으니까 뭐 싸우는 게 아니더라도 예를 들면 처음에 주인공의 그 겁쟁이 면모를 보여주기 위해서 예를 들면 집에 가는 길에 터널을 지나서 집에 가면 빠른데 얘는 맨날 돌아가는 애예요. 어두운 터널에 들어가는 게 무서워서 이런 캐릭터로 그려지고 있다면 그 장면 하나로 되게 많은 게 설명되잖아요. 그렇죠. 이 친구는
오래 걸리는 시간을 감수하더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무서운 건 일단 피하는 친구구나라는 걸 보여줬잖아요. 그러면 어떤 성장의 계기가 될 수 있는 사건을 겪게 되겠죠. 그렇게 되고 나서 마지막 장면에서는 그 터널을 보고 침을 한번 꿀꺽 삼키고 걸어 들어가는 장면으로 끝내요. 그러면 터널에 자기 발로 걸어 들어간다라는 것만 보여줘도 이 친구는 분명히 성장했다라는 걸 독자들이 느낄 거라고 생각해요. 나 네. 용기를 내보겠어 라는 대사가 필요 없다고 생각해요. 그쵸. 그런 장면에서는. 네. 그런 거 혹은 서부의 저승사자에서 썼던 것 중에는 감정을 전혀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는 다른 사람들과의 뭔가 이렇게 융합이라거나 다른 사람과의 이렇게 케미스트리 같은 거를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는 자기 자신만 생각하는 개인적인 그 주인공이 나온다면 그 주인공은 전혀 감정 없이 표정이 없는 인물로 등장하다가 맨 마지막 장면에 일부러 웃는 장면을 넣었거든요. 그걸 넣기 위해서 일부러 표정이 없게 계속 깔아놓은 것도 있어요. 이건 아까 말씀드렸던 그 전형성 90%의 의외성 10%도 비슷한 맥락일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혹은 계속 젠틀했던 사람이 화를 내는 장면이라거나 혹은 반대로 자기 감정을 전혀 주체하지 못하던 인물이 이렇게 평정심을 되찾으려고 노력하는 모습을 보여준다거나 하는 식으로 이 사람의 성장을 어떤 식으로 시각적으로 보여줄 수 있을까에 대한 장치를 항상 생각을 해놓는 편이에요. 이게 시각적 장치가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지금 네네. 말씀하신 것처럼 대사가 중요할 수도 있지만 시각적으로 이 어떤 가장 중요한 모티프가 될 수 있는 그 장면, 시각적 모티프가 될 수 있는 그 장면이 어떻게 보면 그 작품의 핵심적인 아주 중요한 그런 단서가 될 수 있어서 그런 게 눈에 띌 때 비평가들은 너무 좋아요. 아, 그렇죠. 쓰기가 너무 좋죠. 그러네요. 그 조제 호랑이 그리고 물고기들 네, 이라는 영화에 네, 보면 네. 처음에 그 조제라는 여성 캐릭터가 휠체어도 아니고 유모차를 타고 등장을 맞아요. 하거든요. 네. 근데 나중에는 휠체어를 타고 제일 마지막 장면에선 전동 휠체어를 타고 혼자서 가요. 혼자서 가죠. 근데 그게 나 이제 누구의 도움도 필요 없이 나 혼자서 나의 혼자의 힘으로 독립해서 살아갈 거야라는 말을 하지 않더라도 그 전동 휠체어를 자기 스스로 조작하는 모습만으로도 감동적이잖아요. 굉장히, 성장했고 변화했구나. 네, 그런 시각적인 네. 장치. 아, 그쵸. 그게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맞아요. 너무 좋았는데 그 영화 그쵸? 그쵸. 네. 다시 보고 싶네요. 진짜요. 그러니까 지금 굉장히 많은 이야기들을 한꺼번에 압축적으로 많이 해주셨어요. 워낙 질문이 좀 대답할 수 있는 카테고리가 좀 넓다 보니까 여러 가지를 많이 말씀해 주셨는데 이게 질문이 짧을수록 답이 길어지더라고요. 그쵸, 뭘 그쵸. 물어본지 정확하게 네. 모르겠으니까. 근데 캐릭터 창작할 때 그 말씀해주신 아주 큰 전제, 결핍과 욕망이라고 했을 때 이게 그렇지 결핍과 욕망이지라고 교과서적으로 머릿속으로 생각하는 거랑 또 자기가 창작할 때 이 캐릭터는 결핍이 뭐고 욕망이 뭐지? 라고 하면서 막 써내려갈 때는 되게 어려워하더라고요. 맞아요. 학생들마다. 그래서 저는 욕망은 사실 누구나 다 저 같은 경우는 그냥 학생들한테 물어봤을 때, 그러니까 욕망 같은 경우를 얘기를 못하는 경우는 되게 많은데, 그럼 이 친구가 지금 부족해 보이는 거, 지금 되게 뭔가 이 친구한테 없는 게 뭐야? 이 친구는 뭐 때문에 지금 굉장히 지금 뭔가 불안해하고 친구들하고 잘 못 지내고 왜 이런 상태야? 라고 물어보면 차라리 그래서 결핍을 물어보면 네. 답을 하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그 결핍을 없애는 방향으로 얘의 이야기를 한번 만들어보자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욕망이라는 것이 우리가 살면서 그렇게 뚜렷하지는 않으니까 네, 욕망이란 단어가 갖는 되게 거대해야 될 것 같고 적극적일 것 같은 네네네. 느낌 때문에 부담을 느끼는 경우도 있는 것 같아요. 그렇죠. 네. 그냥 우리 배고파 이것도 사실은 네. 뭐 먹고 싶다는 욕망인데 사실은 배고파라는 결핍을 먼저 말을 해버리게 되잖아요. 맞아요. 네, 그래서 그냥 그렇게 얘는 지금 어떤 상태인지에 대해서만 결핍과 욕망이라고 너무 생각을 하지 말고 지금 어떤 상태인지 쭉 써내려 가다가 카테고리를 나눠봐도 되지 않을까. 네, 그리고 욕망이 뚜렷한 캐릭터도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어떤 캐릭터는 욕망이 되게 뚜렷해서 욕망을 정하는 게 쉬울 때도 있어요. 네. 해적왕이 될 거야. 뭐 이런 그쵸. 단순한 캐릭터도 있잖아요. 호카게가 될 거야. 이런 캐릭터가 있거든요. 근데 그렇지 않은 캐릭터들을 정할 때 되게 어려워서 지금 박사님 말씀하신 네. 것처럼 결핍에서 먼저 생각해 보시면 그럼 이 친구는 지금 어렸을 때부터 가족이 없었으니까 가족과 같은 사랑하는 존재들, 소중한 존재들을 필요로 할 거야. 그러면 그런 동료애가 이 사람한테는 욕망이 되겠구나. 라는 식으로 이제 뻗어나갈 수 있잖아요. 네네네. 반대로 가는 것도 재밌는 것 같아요. 예를 들면 이 친구는
전국 대회 우승을 하는 게 목표예요. 네. MVP가 되는 게 목표예요. 되게 뚜렷한 목표를 가지고 있어요. 욕망은 되게 쉽게 나왔잖아요. 그쵸. 그럼 거기서 끝내지 말고 거기서 결핍을 다음에 생각해 보는 것도 괜찮은 것 같아요. 예를 그렇네요. 들어서 근데 얘 왜 우승하고 싶지? 라고 생각해보면 인정 욕구가 있는 캐릭터야. 왜 인정 욕구가 있지? 어릴 때 부모님한테 칭찬을 못 받았어. 라는 식으로 결핍을 타고 들어가면 인물이 훨씬 더 풍성해지는 것 같아요. 그럼 처음에는 그냥 되게 욕망이 명확한 납작한 캐릭터처럼 나오지만 과거사가 나올 때 얘가 이래서 이렇게까지 우승을 하고 싶구나. 얘가 우승을 해서 누구한테 이걸 보여주고 싶구나. 같은 식으로 이야기가 좀 만들어지면 좀 더 매력적인 인물이 만들어지는 것 같아요. 맞아요. 그렇게 캐릭터에 대한 이유가 생기면 그 캐릭터에게 우리가 빠져들죠. 공감하게 되고 연민도 생기고 혹은 귀여움을 느낄 수도 있고. 맞아요. 강한 캐릭터일수록 그런 게 있으면 좀 사랑스러워지죠. 그렇죠. 네. 그래서 그런 식으로 캐릭터 창작할 때 여러 가지를 신경을 써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그러면 세 번째 질문입니다. 요거 많이 받는 질문이죠. 이거 진짜 많이 받죠. 요거 좀 예상했었어요. 네. 작가가 되려면 대학에서 만화를 전공해야 하나요? 이게 이 답변이 되게 어려운 이유 중에 하나는 저희가 대학에서 일을 하고 있기 때문이기도 하죠. 아니 근데 우선 양세준 작가님은 대학에서 만화를 전공하지 않으셨잖아요. 도자기를 굽던 일을 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작가로서의 양세준의 답변과 교수로서의 양세준의 답변이 잠깐 갈릴 수도 있는 지점이라서 그게 어려운 건데. 그렇죠. 이게 사실 그래서 답변을 확실하게 드릴 수 있는 건 그거예요. 그러니까 100% 반드시는 없는 것 같아요. 반드시 이렇게 해야지만 작가가 될 수 있습니다는 없어요. 그렇죠. 그게 저희 예전에 이제 이종범 작가님이랑 같이 웹툰스쿨 롱터뷰 진행하셨었잖아요. 그때 되게 많은 작가님들 만나 보셨었고 그때 이종범 작가님 항상 오프닝에서 하셨던 말씀이 100명의 작가가 있다면 100개의 길이 있다라는 이야기를 항상 하셨었고 그게 모토였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리고 저도 되게 롱터뷰 다 들었었거든요. 그때 들으면서도 생각했었는데 진짜 다 다른 삶을 살아오셨구나라는 얘기 저희끼리도 되게 많이 했었잖아요. 맞아요. 웹툰 작가가 되고 싶어서 어렸을 때부터 꿈꿔왔던 사람이 있는가 하면 전혀 다른 길을 걷다가 어떻게 하다 보니까 웹툰이 됐다 하는 사람들도 있고 되게 다양한데 작가들마다 다 다른 길을 걸어서 같은 지점에 도착해 있는데 그 이유가 뭐냐면 만화라는 게 워낙에 융복합적인 장르이기 때문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누군가에게는 스토리텔링을 하기 위한 도구일 수도 있고요. 누군가는 그림 그리는 것 자체를 너무 좋아해서 그 그림으로 보여줄 수 있는 이야기를 찾는 경우들도 있고 캐릭터 만드는 걸 좋아해서 만화를 만들게 된 사람들도 있고 혹은 나는 원래 애니메이션이나 영화를 만들고 싶었지만 팀 작업보다 혼자 하는 게 더 잘 맞아 해서 만화 쪽으로 오신 분들도 계시고 그렇죠. 심지어는 캐릭터 이모티콘이나 스티커를 판매하기 위해서 그렇다면 캐릭터의 스토리가 있는 게 더 유리하다라고 생각해서 만화가가 되신 분도 계시거든요. 그럼요. 네, 근데 어느 길도 틀렸다고 할 수는 없는 거라서 그렇죠. 작가마다 자기 주무기가 다르기 때문에 자기가 관심 있는 이유, 만화를 좋아하게 된 이유 같은 게 다르기 때문에 거기에 따라서는 뭘 배우는 것이 작가가 되는데 유리한가는 전략적으로 다 다른 판단을 할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림을 배우는 게 지금 필요한 사람도 있고 스토리를 배우는 게 필요한 사람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죠. 근데 이제 그 얘기는 해드릴 수 있죠. 그러면 만화과는 안 가도 되나요? 라는 질문을 한다면 만화과를 가야지만 만화가가 될 수 있다? 라고 물으면 노라고 대답할 텐데 만화과를 가는 게 만화가가 되는데 유리한가요? 라고 물으면 거기는 예스라고 대답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 그 유리한 지점이 있는 건 사실이라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일단은 업계 소식에 대해서 빠르게 전달받을 수 있는 창구가 생기는 것도 되게 크고 그리고 업계에서 활약하고 계시는 교수님들 뭐 작가도 있고 비평가도 있고 또 되게 다양한 분야에서 일을 하고 계시잖아요. 그분들이랑 상담을 주고 받거나 그분들의 수업을 들으면서 얻을 수 있는 인사이트가 분명히 있기 때문에 그게 작가가 되는데 도움이 된다라는 거에는 확신이 있어요. 그런 확신이 없으면 사실 저희가 수업을 못하죠. 그럼요. 네. 그리고 사실 이게 제일 중요한데 저는 같은 꿈을 꾸고 있는 동료들이 많이 모여있는 공간에 있는 게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뭐 청강대도 그렇고 다른 만화가들도 그럴 거라고 생각하지만 만화를 전공하거나 같은 나이 또래의 같은 시기에 같은 꿈을 꾸고 있고 비슷한 수준을 가지고 있는 친구들이 모여 있으면 그 안에서 굉장히 많은 시너지가 발휘가 되거든요. 당연하죠. 저는 이제 입시미술학원에서 그걸 처음 배웠었는데 입시미술학원에서 선생님한테 배우는 것도 되게 크지만 그 이상으로 사실은 친구들끼리 혹은 재수생 형아 누나들 그림을 보면서 이렇게 어깨너머로 배우는 게 되게 많았거든요. 나도 저렇게 해볼까? 쟤는 왜 저 부분을 저렇게 하지? 얘는 왜 이렇게 다르지? 얘랑 되게 잘한다고 생각했는데 이 부분을 똑같이 하네? 같은 것들을 보면서 되게 많은 걸 배웠었는데 사실은 만화학과에 갔을 때 얻을 수 있는 되게 많은 장점 중에 저는 제일 큰 게 그거라고 생각을 해요.
실력 있는 동료들을 많이 만날 수 있다라는 거. 그래서 그런 지점에서 유리한 지점이 있는 건 사실이에요. 그래서 만화과를 반드시 가야 되나요? 라고 묻는다면 그거는 본인의 선택에 달려 있는 문제고 본인의 또 사정에 따라서도 다를 거고 여러 가지 그 고려할 문제들이 많겠지만 만화과를 가서 얻을 수 있는 것들이 있나요? 라고 묻는다면 얻을 수 있는 것도 엄청나게 많아요. 그래서 본인한테 어떤 길이 맞을지는 좀 고민해 보실 필요가 있겠죠. 그리고 요거 이제 다음 답변이나 그 다음 답변에서도 다 이어지는 기조일 텐데 앞에 처음 질문부터 아마 비슷한 맥락일 거라고 생각을 해요. 눈치채신 분들도 계실 텐데 사실 제일 먼저 생각해 봐야 되는 건 나는 어떤 만화를 좋아하고 어떤 만화를 그리고 싶은가인 것 같아요. 그래서 그거가 먼저 선행되어야 나는 그럼 어떤 연습법이 필요하고 나는 어떤 공부가 필요하고 혹은 뭐 나는 어떤 작가가 되기 위해서 만화에서 뭘 중요하게 생각해야 되는구나 같은 것들을 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 같아서 만화가가 되고 싶다라는 생각을 하셨다면 좋아하는 만화 작품들이 있을 거예요. 네네네. 그게 없이 만화가가 되고 싶다는 생각을 하시는 분들은 드물겠죠? 있을지도 그렇죠. 모르지만 네. 그러면 자기가 좋아해온 작품들을 한번 많이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나는 그러니까 그런 거예요. 좋은 만화란 무엇인가? 라는 질문은 정말 평생 해도 답이 잘 안 나오는 질문인 것 같아요. 너무 어려워요. 근데 네, 그렇죠. 나에게 좋은 만화란 무엇인가, 내가 좋아하는 만화란 무엇인가는 조금 더 쉽게 생각할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개인적인 질문이니까. 그건 정답은 없지만 그래도 좀 적어도 지금 내가 좋아하는 만화는 이런 만화인 것 같아 라는 식의 답을 내릴 수 있잖아요. 그거를 먼저 생각해 보시고 거기에 따라서 여러 가지 답변들을 생각해 보시면 좀 스스로도 깨우칠 수 있는 게 많은 것 같아요. 네, 아주 좋은 말씀을 많이 해주고 계십니다. 네, 이렇게 만화가가 되려면 만화학과 전공을 해야 되나요? 라는 질문까지 답변을 해주셨는데요. 저는 사실 만화를 전공한 사람이잖아요. 네네. 그래서 대학 다닐 때 너무 재미있기는 했어요. 왜냐하면 이제 만화에 대해서 만화책을 전공 서적처럼 보는 학과인 거잖아요. 그쵸. 그래서 주변에서 너무 부러움도 많았고, 그리고 내가 좋아하는 만화가에 대해서 이야기를 척하고 얘기를 하면 옆에서 다 알아듣는 친구들이 있으니까 그러니까요. 네, 그런 것들은 굉장히 좋았던 것 같아요. 근데 대신에 저는 굉장히 뭐가 결핍이었냐면 네. 내가 아는 분야가 너무 한정적이라는 생각? 확장이 되지 않는 느낌? 그래서 나중에 공부를 할 때는 너무 어려웠어요. 왜냐면 그게 네. 그러니까 만화 내에서를 얘기해요? 아니면은 만화라는 거 자체가 좀 좁았다라는 말씀이세요? 만화 이외의 분야에 대한 게 적었다. 만화 이외의 분야에 대한 다양성이 굉장히 부족했죠. 그쵸. 그거는 이제 제가 홍난지 박사님 여기서 말하는 그초는 홍난지 박사님 부족하다는 얘기가 아니고요. 아무도 그렇게 생각 안 했는데 지금 왜 갑자기 그 맞장구를 쳤냐면 네. 학생들 가르치다가 생각한 적이 있어요. 이게 뭐냐면 이 친구들이 부족하다라는 느낌보다도 네. 이 친구들이 그런 거를 만날 기회가 부족하다는 생각을 많이 했었어요. 네. 왜냐면 이종범 작가님 같은 경우에는 여러 번 소환되시네요. 이종범 작가님 같은 경우 심리학과를 나오셨잖아요. 네. 그거 자체가 만화의 굉장히 중요한 소재이자 무기가 되셨잖아요. 맞아요. 그리고 음악 하시는 것도 나중에 써먹을 거다라고 네. 말씀을 하시고, 그러니까 자기가 다양한 방면에 관심을 가지고 있는 것들이 만화가로 데뷔하게 되는데 되게 큰 원동력이 되거든요. 맞아요. 네, 저 같은 경우에도 데뷔작이 농구 만화였었는데 네네. 제가 만화 이외에 가지고 있었던 유일한 취미가 이제 스포츠 시청이었으니까 농구 보고 또 그러니까 농구장이나 야구장에 가서 경기 시청하고 NBA 경기 보고 MLB 보고 이런 거 되게 좋아했거든요. 네네네. 근데 그게 저한테는 되게 중요한 소재였었어요. 스포츠 만화에 접근할 수 있는. 그래서 이런 요소들이 자칫 만화를 배우는 거가 만화를 어떻게 그리면 좋을까, 어떤 만화가 좋은 만화인가를 공부하는 환경 자체는 좋지만 거기에만 너무 매몰되어 있다 보면 자칫하면 소재를 찾는 게 어려울 수 있겠다라는 그쵸. 생각이 많이 들 때도 있더라고요. 네, 소재를 찾는 것도 어렵고, 그리고 사실 모든 창의력은 여러 가지 다양한 것들을 경험하고 그런 것들을 섞어냄으로써 나오는 건데, 그냥 내가 너무 올곧게 내 길만 정해졌다고 거기만 경주마처럼 달리는 거는 멀리 가기는 좀 힘들다는 생각을 굉장히 좀 오랫동안 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나중에 대학원을 가서 공부를 할 때도 너무 내가 완전히 그 스페시픽한 분야에만 지금 공부를 쭉 해왔기 때문에 양 옆에 공부를 해야 될 것들이 너무 많아서 이걸 이렇게 넓혀가는 게 너무 힘들더라고요. 넓은 가운데서 하나를 사례로 잡아서 좁혀있는 그런 연구들을 보면서 되게 자괴감을 느꼈어요. 막 뭐 신문 방송학과 분들이 뭐 국문과 분들이 만화에 대해서 막 이렇게 연구하시는 거 보면 왜 나는 여기까지 생각 못했지? 뭐 이런 부분들 있잖아요. 그게 어떻게 보면 또 자기 주무기가 있으니까 이제 그걸
자기 돋보기로 해서 만화를 들여다보는 건 거죠. 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분명히 얻는 것들이 있으면 부족한 부분들이 분명히 있어요. 그러니까 만화를 전공해서도 전공하지 않아도 이렇게 장단점이 분명히 있는 것 같아요. 네, 분명히 아마 그 신문방송학과나 국문과를 나오신 분들이 만화를 연구하는 과정에서는 만화를 전공한 홍난지 박사님에게 갖는 열등감도 있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저 사람은 일단 만화에 대해서 되게 깊이 알고 있기 때문에 우리보다 출발점이 좀 달라라는 생각을 하시는 분들도 아마 있었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장단점이 있기 때문에. 네, 맞아요. 그래서 역시 이것도 완벽한 길은 없기 때문에 만화과를 나온다면 만화 전공을 하게 된다면 만화 전공을 했기 때문에 얻을 수 있는 것들이 있으니까 그 이외의 것들은 또 스스로 찾아 나가는 노력이 필요한 것 같고 맞아요. 또 반대로 만약에 만화를 전공하지 않고 만화가가 되고자 한다면 그 안에서 내가 지금 배우고 있는 것들을 무기로 어떻게 만화에다 녹여낼 수 있을까를 고민해 보시고 그리고 만화를 어떻게 그리는지에 대해서는 배움이 좀 적을 수 있으니까 그것들을 또 찾아 나서는 노력이 필요하고 그래서 어느 전공으로 가든 전공 안에만 매몰되지 말고 좀 다양하게 공부할 필요는 있는 것 같아요. 그렇네요. 네. 자, 그러면 우리가 벌써 세 번째 질문까지 다 했는데 시간이 굉장히 많이 지나가고 있지만 계속 해보겠습니다. 네 번째 질문입니다. 전문가님께서는 어떤 대비 방식을 추천하시겠습니까? 이런 질문이 나오는 것도 어떻게 보면은 되게 요즘스러운 것 같아요. 왜냐면 예전에는 대비 방법이 공모전밖에 없었잖아요. 그쵸. 출판사 때는 혹은 그쵸. 이제 뭐 문화생으로 하다가 선생님의 추천을 받아서 뭐 단편을 게재해 본다든지 뭐 그랬던 시기가 있었고 그 이후에는 또 도전 만화밖에 없었던 시기도 있었어요. 맞아요. 거의 그거가 주력이었던 적이 있는데 요즘 이런 질문이 나온 이유는 대비 경로가 굉장히 다양해졌다는 뜻이죠. 이걸 학생들도 알고 있다라는 얘기인 거예요. 그래서 스튜디오들이 많아지면서부터는 꼭 플랫폼에 직접 투고하지 않아도 스튜디오에서 뭐 예를 들면 나는 콘티는 잘 짤 수 있겠는데 아직 작화는 좀 부족한 것 같아 라는 생각이 든다면 각색 작가로 먼저 직군에 뛰어들어서 폭을 넓혀가는 영역을 넓혀가는 방법도 있을 거고 그림 작가로 먼저 데뷔를 한 다음에 스토리를 공부해서 또 오리지널 작가가 되는 경우도 있고 반대로 오리지널 작가로 데뷔하셨던 분이 또 지금은 스튜디오와 함께 노블코믹스 작업에 어떤 직군을 맡아서 진행하고 계시는 분들도 계시거든요. 그럼요. 뭐 지금 오리지널 작품 하시다가 각색 작가로 또 활동하고 계시고 이런 분들도 계시잖아요. 그럼요. 되게 많아요. 되게 경로가 다양해졌어요. 그러다 보니까 어느 게 제일 최선이지라는 생각을 하실 수 있는데 사실 최선의 경로는 역시 없어요. 그러니까 이것도 역시 자기한테 맞는 길을 찾아야지 이 길이 무조건 제일 좋아 할 수 있는 방법은 저는 없다고 생각을 하고 내가 어떤 특정한 직군의 업무에 좀 더 특화되어 있다면 그쪽으로 먼저 들어가시는 것도 방법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뭐 예를 들면 뭐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연출이 좀 더 쉬워. 그러면 먼저 각색을 하면서 또 그 작업이 어떤 식으로 진행되는지에 대한 공정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고 그 다음에 또 내가 다른 것도 해보고 하는 식으로 가는 것도 괜찮은 방법이고요. 혹은 나는 전체적인 평균치가 좋은 것 같아 라는 생각이 들 수도 있잖아요. 그럼요. 나는 작화가 되게 뛰어난 것도 아니고 스토리가 되게 뛰어난 것도 아닌데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만화 원고를 많이 해봐서 전체적으로 만화를 만들어내는 능력은 나는 괜찮은 것 같아 라고 생각하신다면 오리지널 작품으로 먼저 도전해보시는 게 더 좋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근데 이건 있어요. 저는 학생들한테도 항상 해주는 얘기인데 어떤 길을 택하든지 간에 일단 학생인 시기에 한 번쯤은 공모전 도전해보는 거는 경험 삼아서라도 한번 해보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어요. 어떤 경험에서 좋은가요? 일단은 마감 기간 안에 원고를 제작해보는 경험을 해보기를 바라고요. 일단 공모전 날짜가 딱 정해져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 마감 날짜에 맞춰서 원고를 제작을 해본다. 그러면 일단 성패가 갈리죠. 냈다 안 냈다로. 그래서 그 경험을 한번 해보셨으면 좋겠고 그 과정 안에서 일단은 기획부터 작화 완성까지의 만화의 전 공정을 혼자서 경험해 보는 거잖아요. 그럼요. 네. 이 공정을 거치는 것이 만화가가 되든, 그러니까 오리지널 작품을 하는 만화가가 되든, 혹은 어떤 각색 작가라든지 어떤 그 중에 하나의 직군을 선택해서 만화계에 들어가든, 심지어는 만화가가 아니라 비평가라든지 PD라든지 만화를 직접 그리지 않지만 만화계의 하나의 일원으로서 살아가는 어떤 직군에서도 만화의 전 공정을 경험해본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은 저는 조금 다를 수 있다고 생각해요. 시야가. 그래서 그런 어떤 이해도를 만화가 만들어지는 과정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기 위해서라도 저는 졸업 전시 작품을 하는 것도 중요하고 그리고 그런 마감을 해보는 거, 공모전에 제출하는 거, 제출 한번 해보는 거는 되게 중요한 과정인 것 같고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마감을 해보면 그 마감을 실패하든 성공하든지 간에 자기 데이터가 나오잖아요. 얼만큼 할 수 있는지. 네, 그리고 나는 망했다면 망한 이유를 알 수 있겠죠. 아, 나 콘티가 오래 걸리네. 라든지 그렇죠. 아, 나 채색이 진짜 오래 걸리네. 아니면 나 해봤더니 드로잉을 생각보다 못하네.
그럴 때도 있거든요. 그렇죠. 난 잘 그리는 각도가 정해져 있었구나 같은 거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원고를 계속 해봐야 된다는 얘기 많이 하는 게 원고를 해봐야 알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마감에 맞춰서 원고를 해보는 경험을 한 번쯤 해보는 게 좋기 때문에 공모전은 되든 안 되든 한 번쯤은 도전해 보시는 거를 권해드려요. 공모전이 제일 좋은 루트이기 때문이 아니라 좋은 경험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완성을 해보는 경험을 마감까지 지키면서 해볼 수 있으니까 공모전을 추천을 하는 거지 데뷔 추천 경로는 아니다라는 네, 데뷔 거. 추천 경로는 자기한테 맞는 방식을 찾으시면 되는 거라서 네. 그거는 뭐 무조건 왕도가 있다라고 말씀드리긴 좀 어려워요. 근데 저는 또 학생들 많이 만나시니까 학생들이 공모전을 그래서 많이 내는 편인데 공모전을 내고 나서 되게 정신적으로 힘들어하는 학생들도 굉장히 많아요. 네. 그러니까 뭐 처음 공모전을 냈는데 정말 좋은 성적을 얻은 친구들도 있지만 드물긴 하지만. 예, 드물게 있지만 또 그 학생들한테 고무되어서 저 친구 나랑 같은 학원 다녔는데 나랑 지금 같은 학년인데 나랑 지금 같은 찬길인데 저 친구가 나도 열심히 해봐야지 하고 동력이 된 것까지는 좋은데 근데 나는 계속 떨어져요. 최악은 이제 나만 떨어지는 거죠. 네. 셋이서 했는데 둘은 붙고. 대학에서도 이게 최악이잖아요. 아니 근데 이럴 경우에 사실 그러니까 해줄 수 있는 말이 그러니까 그런 거는 그 공모전에서 떨어지는 건 너의 통제 영역이 아니기 때문에 거기에는 마음을 많이 안 쓰는 게 좋지만 근데 저 같아도 이미 제출을 했으면 기대를 안 하기는 힘들어요. 사람이 로또를 사도 기대를 해요. 네. 이게 몇 억분의 1인 거 아는데 내가 노력을 안 한 거에서도 그러니까. 네, 그렇게 기대를 하기 마련인데 심지어 내가 정말 열심히 네, 정말 며칠 밤새서 했는데. 네, 그래서 제출을 했는데 이걸 기대를 안 하기란 너무 힘들고 거기에서 오는 실망감을 어떻게 내가 해소를 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 너무너무 힘들어하는 학생들이 있어서 있죠. 네, 그건 어떻게 좀 해결할 수 있을까요? 일단 저는 어떤 그런 심리적인 고통에 대해서는 해결 방법보다도 그냥 그 시기에 앓고 지나가는 것도 괜찮다고 생각을 하긴 하거든요. 좀 절망해볼 필요도 있는 것 같아요. 아프니까 정주이다 뭐 네. 이런 얘기 하시는 거예요. 100번 흔들려야. 근데 이런 얘기는 해줄 수 있을 것 같아요. 이게 뭐 도움이 되실지는 모르겠는데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사실은 실력 순으로 끊는 건 아니거든요. 공모전이라는 게. 왜냐면 그렇죠. 공모전이 서울대 입시도 아니고 공무원 시험도 아니에요. 그냥 대부분은 사기업에서 진행하는 거고 그럼요. 사기업에서 같이 일할 사람을 찾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생각하셔야 돼요. 저희 학생들한테 많이 비유를 해주는 건데 헬스클럽이 있어요. 네. 피트니스 센터. 피트니스 센터에서 그 강사를 구해요. 그 운동 가르쳐 주실 분을. 근데 진짜 막 엄청 막 션리나 마동석 씨처럼 엄청 막 벌크업돼 있는 운동 엄청 많이 하신 분이 내가 갔어. 가가지고 딱 봤는데 떨어졌어요. 근데 봤더니 붙은 사람은 나보다 훨씬 마르고 나보다 무거운 것도 못 들고 운동 나보다 덜 한 것 같은 사람인 거예요. 네네네. 그럼 억울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뭐야 왜? 내가 더 운동 잘하는데 이건 불공정해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사실 그곳에 예를 들면 그런 타입의 강사분은 이미 계시고 지금 다이어트를 가르쳐 주실 강사가 필요해서 지금 구인 공고를 낸 걸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렇죠, 그렇죠. 그러면 실력 순으로 끊긴 게 아니라 타입이 안 맞는 거일 수 있잖아요. 그럼요. 근데 그게 사기업이 지금 같이 일할 사람을 구하는 건 그런 비슷한 맥락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물론 붙은 사람은 실력이 있기 때문에 붙은 게 맞아요. 그러니까 아까 그 붙은 그 가녀리신 분이 만약에 붙었다면 그분은 자기 몸 관리를 그런 방식으로 굉장히 많이 해오신 분이기 네네. 때문에 그걸 가르칠 수 있는 분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붙은 사람은 실력이 있어서 붙은 거예요. 운으로 붙을 수 있는 사람은 없다고 생각해요. 저는. 근데 운이 없어서 떨어지는 경우는 있어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는 좀 생각할 필요가 있고 지금 이번이 타이밍이 나랑 안 맞았다라고 생각하실 필요는 있어요. 그리고 공모전에서 떨어지면 다 끝이 아니고요. 이건 제 경험에서 말씀드릴 수 있는 건데 공모전에서 떨어져도 기획이 남잖아요. 그럼요. 그건 나중에 굉장히 큰 도움이 될 거예요. 서부교자승사자도 2011년에 공모전에서 떨어졌던 원고인데 15년부터 18년까지 연재를 했었던 작품이거든요. 그러니까 당장이 아니더라도 언젠가 빛을 발할 수 있는 경우들도 있어요. 그래서 공모전 떨어졌다고 해서 이 작품은 끝났어. 나랑은 난 이건 아니야 라고 생각하실 필요도 없고 그러니까 내가 떨어진 것도 아니고 이 작품이 완전히 끝난 것도 아니에요. 지금이 아닐 뿐이지. 그래서 그 작품은 또 나중에 서로에 넣어놨다가 나중에 더 빛을 발할 수 있는 기회가 있을 수도 있다. 네, 지금 말씀 들어보니까 정말 1000번은 흔들려야 하는 게 맞는 것 같기도 하고 나 그런 말 너무 싫어했는데 맞는 비유인 것 같기도 하네요. 네, 진짜 여러 번 흔들릴 거예요. 이런 열심히 노력을 하셔서 공모전에 제출했는데 얼마나 마음이 아프시겠어요. 아프니까 지망생이다. 진짜 이분 네, 재미의 이유의 공식적인 답변과는 맞지 않습니다.
이렇게 선전하신다. 네, 이렇게 데뷔 방식까지 얘기를 해주셨고요. 공모전을 굉장히 강추를 해주시는 거, 그리고 마인드 컨트롤도 작가가 되는 여러 가지의 그 방법 중에서 이런 정신을 좀 자기가 좀 멘탈 관리를 잘 하고 꽉 붙들고 있고 지금 굉장히 좋은 말씀 해주셨잖아요. 지금이 아닐 뿐이지 나의 기회는 언제든지 올 수 있다. 난 지금 이만큼 연습을 했고 이만큼 내본 사람이다라는 경험은 내 안에 남아 있으니까 그걸 조금 더 믿어 주셨으면 좋겠어요. 남 탓도 좀 하셔도 돼요. 네. 누구 탓이요? 떨어뜨린 사람들. 그쵸. 더럽게 못 알아보네. 그렇죠. 아니, 저는 사실 그렇게 생각해요. 공모전은 심사위원들의 취향도 타는 거거든요. 그럼요. 사람이 하는 건데. 네. 그리고 사람마다 취향이 있기 때문에 공모전을 혼자서 심사하지 않는 거거든요. 네, 맞아요. 심사 여러 명이에요. 네. 그러니까 그런 거에서 내 거 마음에 들어하는 사람 분명히 있었을 텐데 그 사람이 입김이 좀 셌어야지. 약간 이런 식으로 넘어가셔도 돼요. 맞아요. 너무 그렇게 진지하게 내 탓만 하지 마시고. 네네. 너무 나는 부족해. 나는 만화가 안 되나. 이렇게까지 안 가셨으면 좋겠어요. 자, 그러면 마지막 5번째 질문입니다. 각색은 어떻게 얼마나 해야 하나요? 이것도 참 요즘 질문이죠. 네, 그쵸. 이거 노블 코믹스가 보편화되면서 나올 수 있는 질문이라는 생각이 드는데 네. 사실 이것도 작품마다 다르고 스튜디오마다 다 다르고 플랫폼마다 또 분위기가 다르고 이렇다고 알고 있어요. 네. 그래서 일단 자기한테 각색 작가로서의 직업이 주어졌다면 그 업무가 주어졌다면 그 업무를 맡긴 대상이 있잖아요. 네. 그게 원작자일 수도 있고요. 혹은 플랫폼일 수도 있고 대부분 스튜디오겠죠. 그 스튜디오의 PD님이라든지 대화할 수 있는 창구를 통해서 대화를 많이 하셔야 돼요. 대화를 많이 하시고 거기에 따라서 작품에 따라서 어떻게 대응해야 될지를 결정하셔야 되는데 딱 하나의 뭔가 원칙을 가지고 각색은 이렇게 하는 거야 라고 가지고 계시는 게 오히려 저는 더 위험하다고 생각을 해요. 네네네. 작품에 맞게 움직이셔야 되는데 자칫하면은 자기 고집대로만 작품을 하게 되면은 같이 일할 수 있는 그 사람들이 줄어들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각색 작가라는 거는 어쨌든 협업을 전제로 하는 직업이기 때문에 그렇죠. 홀로 서 있을 수는 없는 직업이거든요. 네. 그래서 다른 사람들과도 그 다른 사람들의 니즈에 대해서도 알아보고 그걸 맞추는 연습이 필요하시다고 생각을 해요. 제 경험을 이야기를 좀 드리자면 저는 이제 노블 코믹스라고 보긴 좀 어려울 수도 있지만 일본에서 연재할 때는 어쨌든 원작 소설이 있는 작품이었어요. 네. 그래서 그 작품을 작업할 때는 거의 원작을 그대로 가져가긴 했는데 엔딩을 바꿀 건지에 대해서는 그 편집부랑 원작자분이랑 상의를 되게 많이 했었어요. 그래서 만화판이랑 소설판의 엔딩을 다르게 가져가는 건 어떠냐라는 아이디어가 나왔었고 그게 되게 괜찮은 아이디어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서로 되게 얘기를 많이 했었는데 연재하는 중간에 아니다. 결국은 소설에서 본 엔딩이 최선인 것 같다라고 결론이 나서 결국은 크게 달라지지 않고 완결까지 갔어요. 그러니까 각색을 많이 안 한 케이스죠. 근데 이것도 그러면 각색을 안 한 거네 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어쨌든 선택지를 거의 끝까지 열어놨었어요. 그래서 이게 더 낫다 싶은 생각이 든다면 혹은 비슷하다라고만 생각이 들어도 아마 다르게 갔을 거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갔던 케이스가 있었고 국내에서 연재할 때는 이건 아예 노블이라고 볼 수는 없어요. 왜냐하면 소설가 분이셨지만 스토리 쓰셨던 이재익 작가님이 네네. 근데 그 원작이 소설은 아니었어요. 네. 오리지널 작품으로 연재했던 거긴 한데 요 경우에는 시나리오를 제가 받아가지고 작업을 했는데 그 과정에서 각색을 좀 많이 하긴 했어요. 요거는 이제 뭐 제가 시각화하는 과정에서 제 스타일을 좀 들어간 부분들도 있고 주간 연재라는 틀이 있기 때문에 그 안에서 좀 구현이 어려운 부분들을 좀 쳐내는 과정도 현실적으로는 좀 필요했었고 그러다 보니까 조금씩 많이 바뀌기도 했었고 그리고 회차별로 엔딩 포인트 잡는 방식 같은 것도 좀 제 스타일이 있어서 거기에 맞춰서 좀 달라지기도 했었는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이재익 작가님이랑 이미 합의가 되어 있었기 때문에 할 수 있었던 일이고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일본에서 할 때랑 한국에서 할 때랑 되게 제가 하는 방식이 달랐잖아요. 네. 이거 뭐 한국이랑 일본이라서 다른 게 아니라 작품에 따라서 달랐던 거예요. 어떤 작품은 이렇게 가는 게 나을 수 있고 어떤 작품은 이렇게 가는 게 나을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좀 유연한 사고방식을 가질 필요는 있으실 것 같아요. 저도 비슷하게 생각을 하는데요. 요즘에 많이 노블 코믹스를 만드실 때는 진짜 그 담당자와 그 원작 작가가 원하는 바가 분명하게 있더라고요. 그리고 그래서 거기에 따라서 그냥 원작을 제대로 살려주세요. 네. 라고 가는 경우도 있고 근데 원작을 굉장히 잘 살리는데 예전에 어떤 작가님께서 각색 작가님께서 이런 얘기를 해주시는 걸 들었어요. 원작이 피폐
피폐물인데 육아물이에요. 그러니까 어린 아이가 굉장히 피폐하게 고통받는 그런 식의 그 장르인데 이게 글로써 전달이 되는 것과 시각적으로 전달이 되는 것이 너무나 크게 차이가 날 수 있어서 이걸 원작 작가님과 그리고 담당자와 굉장히 많이 논의를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이거를 시각적으로 충격을 줄이되 얘가 굉장히 고통스러워하는 그런 상황에 있다는 것을 강조할 수 있을까. 그리고 또 예전 한 3, 4년 전에 로맨스 판타지의 어떤 주인공의 그런 특성? 설정 이런 것들과 그리고 나아가야 할 방향과 지금의 그 로맨스 판타지의 주인공이 나아갔으면 좋겠다고 생각하는 그 독자들의 원추가 다른 거예요. 그쵸, 그쵸. 네, 그러니까 조금 더 주체적이고 자주적인 어떤 여성 캐릭터로서 주인공으로서 만드는 게 어떻겠냐라는 식으로 이야기를 굉장히 많이 나누어서 굉장히 좀 많이 각색을 하게 됐다라고 얘기를 해주시는 경우도 있더라고요. 그것도 지금 알맞는 방식을 선택한 그쵸? 거겠죠. 네, 그러니까 우리- 이야기를 네. 많이 나누어서 정답이 있는 분야가 아닌 게 네. 우리가 이제 만화를 만드는 입장에서 생각을 하니까 좀 생각이 갇히기도 쉬운데 우리 만화를 가지고 영상화하는 경우도 있잖아요. 그렇죠. 그걸 예시로 들어서 생각해 보자면 웹툰 영화화 될 때 막 그 얘기 많잖아요. 막 캐스팅 가지고도 여러 가지 그렇죠. 이야기들이 나오기도 하고 뭐 다양한 이야기들이 있는데 그럴 때 그러니까 원작이랑 똑같이 해주세요라는 제안을 하는 경우들이 되게 많거든요. 그러니까 팬들이 그렇게 원하는 경우들이 많잖아요. 아, 예전에 캐스팅을- 신과 함께해서 진기한, 그쵸. 네, 그것도 되게 진기한이 얘기가 사라진 거, 많았었고. 네, 그런 경우도 있고 뭐 이 캐스팅은 이 사람이 더 잘 어울려요 막 이런 아, 그쵸. 생각을 할 때도 있고 네네. 뭐 그럴 논란이 되기도 하고 막 이러는데 근데 반드시 원작을 살려서 그대로 만드는 것이 가장 최선인가에 대해서는 또 생각을 달리 해볼 수도 있는 게 예를 들면 뭐 설국열차나 그 올드보이처럼 원작의 설정을 가지고 왔지만 전혀 다른 작품으로 재탄생해서 그게 또 매력적으로 나오는 경우들도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런 경우들도 있기 때문에 정답은 없는 것 같아요. 이것도 맞아요. 정답은 작품을 없어요. 어떻게 살리느냐 네. 어떻게 살리는 것이 진짜 더 잘 살리는 방식이냐는 항상 달라서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시기가 안 맞을 수도 있고 여러 가지 문제들이 발생하니까 그래서 거기에 맞게 좀 대화를 많이 해보셔야 됩니다. 원작 작가님과 그리고 담당자님과 이야기를 많이 해보셔야겠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저는 신화 내러티브라는 수업을 하니까 신화를 각색해서 자기 스토리로 만들어라라는 기말 과제를 제출을 하라고 해요. 네. 그런데 이럴 경우에 항상 학생들이 이 질문을 하거든요. 각색은 어떻게 얼만큼 해야 네네네. 되나요? 만약에 카산드라를 좋아했는데 카산드라라는 이름도 빠지고 그 이야기도 다 삭제돼 버려도 괜찮아요, 교수님? 뭐 이렇게까지 물어보면 전 괜찮다고 하거든요. 네. 왜냐면 거기에서부터 이야기가 시작이 됐는데 어쨌든 다른 얘가 등장하지 않아도 원래의 그 캐릭터가 등장하지 않아도 이야기가 등장하지 않아도 이야기로서의 완성도만 있으면 괜찮다. 근데 가장 중요한 건 왜 이 작품에서 아이디어를 따왔는지는 살아 있어야 될 것 같다라고 얘기를 해요. 죽여주는 탐정님이라는 만화 네, 있잖아요. 네, 네, 그게 네. 카산드라 이야기잖아요. 네, 네. 근데 카산드라라는 이름은 안 나오잖아요. 네, 이름 안 나오죠. 시대도 전혀 다르고. 그쵸. 근데 그러니까, 사실 보면은 카산드라 이야기를 아는 사람은 이거 그 여기서, 맥락이다라고 보이잖아요. 그쵸. 그래서 모티프를 따왔구나. 너무 좋은 각색이었다고 생각 들어요. 네네네. 그러니까 항상 왜 이 원작에서 왜 이 부분은 이렇게 했지? 라는 부분이 있다면 저는 거기에선 조금 더 각색 작가가 자기의 생각이 들어가야 하는 부분이라는 생각은 들어요. 왜냐하면 개연성이 충족이 돼야지만 각색하는 작가도 그 캐릭터에게 그 장면에 그 이야기에 조금 더 개연성을 풍부하게 만들어줄 수 있기 때문에 네, 근데 그런 것들도 원작 작가가 있을 경우와 또 신화는 원작 작가가 없잖아요. 그렇죠. 네, 그럴 경우와는 좀 또 이렇게 조율하는 방법도 다르고, 네. 사실은 그 조율하는 과정에서 PD님이 잘해주셔야 돼요. 그렇죠, PD님이 그렇죠. 그 사이에서 되게 역할을 잘해주셔야 양쪽 다 스트레스가 좀 적게 작품을 할 수 있죠. 이렇게 생각을 해보니까 우리가 오늘 굉장히 여러 가지의 질문에 대한 답을 전문가님께서 해주셨는데 확실하게 이게 답이에요라고 얘기할 수 있는 것도 없고 그리고 생각보다 고민해야 될 것들이 되게 많은데 그 고민들이 한 가지 답이 정해져 있지 않다 보니까 여러 가지를 신경 써야 되고 또 무조건 좋지만도 않고 무조건 나쁘지만도 않고 그러니까 되게 어떻게 보면 고구마 같은 답이 됐을 수도 있지만 네. 근데 어려운 질문일수록 이런 식의 답이 될 수밖에 없지 않을까요? 네. 그리고 우리가
이건 이제 특강에서 했던 이야기들, 특강에서 왔던 질문들을 가지고 저희가 좀 더 깊이 이야기를 해본 건데 사실 학교에서 수업할 때는 개별 상담을 되게 중요하게 생각을 하잖아요. 네. 그 이유가 개별적으로 답이 다를 수밖에 없기 때문인 맞아요. 거잖아요. 네. 그게 아니라면 모두에게 똑같은 답을 제시해 줄 수 있다면 그냥 200명 한꺼번에 강당에다 몰아놓고 얘기하지. 맞아요. 굳이 이렇게 한 명 한 명 만나가면서 저희가 시간을 쓸 필요가 없을 텐데 개별 상담을 통해서 할 수 있는 이야기라는 건 다시 생각해 보자면 자기 자신이 어떤 타입인지를 잘 아는 것에서 출발을 해야지 답을 찾을 수 있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난 어떤 만화를 좋아하지? 어떤 만화를 그리고 싶지? 어떤 만화에 매료돼서 만화가가 되고 싶어졌지? 같은 거 항상 고민해 보셨으면 좋겠고 그걸 통해서 뭔가 답을 찾으려고 하는 노력을 게을리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아, 네. 마무리까지 너무나 훌륭하게 잘해주셨어요, 전문가님께서. 네, 그러면 저희는 전문가가 답해주는 웹툰에 대한 막연한 질문들. 네, 오늘 이 순서는 여기서 마치고요. 저희 아마 2부 또 있을 테니까 전문가님과 함께하는 여러 가지 질문에 대해서 또 기다려 주시면 좋겠습니다. 2부 예고 잠깐만 하자면은 네. 저희가 뭘 많이 뺐냐면은요. 입시 관련된 질문 다 뺐고요. 일단 입시 관련된 질문은 그 자리에서 답변하기도 어려워서 저도 그 자리에서도 좀 제대로 안 했어요. 네. 입시 답변한 자리가 따로 있거든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지금 한 뭉탱이를 뺀 게 뭐냐면 연습법에 대한 질문이 되게 많이 나왔어요. 네, 네, 아무래도 네. 지망생들이다 그렇죠. 보니까 특히 이제 그림 관련된 네. 미술학원 다니는 친구들이 많고 그래서 그랬던 것 같은데 이제 그림 어떻게 하면 연습하면 좋아요? 독학할 땐 어떻게 해야 돼요? 이런 질문들이 되게 많아서 저도 제가 지망생 때 어떤 식으로 연습했었는지 같은 것들 모아서 그것만 좀 한꺼번에 모아가지고 네. 그림 연습법에 대한 이야기 영상 하나 더 찍어서 올려드릴 예정입니다. 네. 그러면 여러분 2부도 기다려 주시고요. 저는 재미의 이유의 홍란지였습니다. 번화가 양세준이었습니다. 다음에 또 만나요.